네, 안녕하세요. 5조의 발표를 맡은 박태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발표이니만큼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열심히 발표할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정책 결정 모형 사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서론 그리고 쓰레기통 모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본 뒤에 그에 관한 사례를 몇 가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저희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조는 정책 결정 모형 사례 중 쓰레기통 모형 사례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쓰레기통 모형을 주제로 한 이유는 일단 저희가 알아본 정책 결정 모형들은 정책 결정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쓰레기통 모형은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있는 모형에 대해 예시를 든다면 합리 모형은 정책 결정이 목표의 확인, 대안의 탐색, 대안의 결과 예측 및 평가, 그리고 최선에 대한 선택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반면에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쓰레기통 모형은 착실하게 단계를 밟아가며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흥미가 생겨서 저희 조는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쓰레기통 모형에 대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쓰레기통 모형이란 정책 결정 상황을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로 가정하는 그런 모형인데요. 여기서 쓰레기통이란 이름이 정말 흥미롭죠. 쓰레기통이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잡하게 섞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쓰레기통 모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우리 이번에 시험에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먼저 첫 번째, 문제성 있는 선호. 이것은 의사결정 참여자들 간에 바람직한 선택이 무엇인지 그런 합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기술의 불명확성. 기술의 불명확성이란 목표와 수단 간의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술이란 인과관계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시적 참여자란 문제의 성질에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빠지기도 하는 그런 경우를 의미하는데, 위에 세 가지 조건을 종합해보면 쓰레기통 모형에서의 의사결정 모습은 자기 스스로가 무슨 목표가 좋은지 무슨 대안이 좋은지 모르는 자가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수단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정책 결정의 구성 요소입니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와 참여자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 그리고 그 해결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이 기회가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 쓰레기통의 모형의 특징인데요. 그리고 쓰레기통 모형의 다른 특징으로는 참여자 중심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고 우연성과 의도성이 혼합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문제와 해결책의 상호 독립적 흐름, 즉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문제에서 해결책이 등장을 하는데 이 쓰레기통 모형에서는 문제 해결의 기회에서 새로운 해결책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점이 쓰레기통 모형의 특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쓰레기통 모형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침해 국가 책임제입니다. 약간 침해랑 관련된 주제는 저희에게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이 정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치매 환자들의 지원을 늘리고 치매 환자들을 돌보시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배경은 일단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 인구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먼저 치매 환자 가족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 아무래도 돈 문제가 가장 크겠지요. 그리고 치매 환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급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으로는 맞춤형 사례 관리, 장기 요양 서비스 확충, 치매 환자에 대한 의료 지원 강화, 그리고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치매 연구 개발이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통 모형의 구성 요소 중에 문제랑 해결책을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남은 두 가지 요소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참여자와 기회입니다. 네, 말씀해주세요. 참여자 기회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 중에 저희는 참가자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정책에서의 참가자는 이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네 가지를 저희가 준비해보았는데요. 먼저 이명박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 중 하나로서 추진하였고, 그리고 공공정책 시민감시단에서는 대책과 비용 부담에 대한 지적, 그리고 언론에서는 찬반 의견이 모두 존재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문제 해결의 기회입니다. 이게 쓰레기통 모형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첫 번째 기회로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치매관리법이 제정이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 기회로는 문재인 이후에 문재인 의원이 그 당시의 의원이죠. 문재인 의원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정치적 정화 계기를 통해 치매 국가 책임제의 도입이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쓰레기통 모형의 전제 조건들이 이 치매 국가 책임제에서 성립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해 대통령 그리고 공공정책시민감시당 등 각각의 입장이 달랐다는 점에서 문제성 있는 선호 조건이 성립이 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수단이 사용되었는지, 또 최선의 수단을 모르는 상황에서 수단을 선택한 것인지 확실치가 않았다는 점에서 불명확한 기술 조건 역시 성립이 됩니다. 근데 대통령은 한 국가의 수장으로서 현실적으로 수시적 참여자가 되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이 수시적 참여자 조건은 성립되지 못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왜 세 가지 조건이 성립되지가 못했는데 어떻게 이게 쓰레기통 모형이 되느냐? 저희가 그래서 그 이유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왜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는데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나라와 같은 중앙집권 체제에서는 조직화된 무정부성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쓰레기통 모형의 전제 조건 중 하나인 수시적 참여자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였습니다. 중앙집권 체제에서는 조직과 대안 간의 상관성이 유지되고 나서야 지속적인 정책 결정 참여가 있게 되는데, 이것은 즉 문제성 있는 선호와 불명확한 기술 조건이 충족된다면 중앙집권 체제의 정책 결정에서도 쓰레기통 모형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철도산업 부족개혁입니다. 이 정책의 배경은 철도산업에 대해서 관료적 비효율과 이적 부채의 증가로 인해 재정 부담이 심화되어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의견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볼 수 있는 재정 부담의 심화는 이미 누적되어 있던 부채만 1조 5천억이었고,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 미래 누적 부채가 28조로 예상이 되면서 이에 따른 정부의 철도 운영 지원금의 지속적인 증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시설 운영 분리 공사안이 나왔습니다. 철도 산업 구조 개혁의 정책은 아무래도 많은 의견들이 모일 그런 정책이다 보니까 다양한 참가자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참가자 4가지를 고른다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철도 노조, 그리고 고속철도 건설공단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참가자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했는지 저희가 기회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회는 김대중 대통령의 4대 계획 중 하나로 공공부문 개혁이 포함이 되었고, 그리고 건의안이 제출되었으나 아무래도 구조개혁 사업이다 보니 반발이 심했어요. 그래서 철도 노조의 반발에 의해서 부산이 거듭되었고, 철도 노조와 대타협 계획도 세웠으나 이 또한 노조의 반대와 정권 말기, 즉 레임덕 현상이라고 많이가 알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정책이 묻히는 타였으나 두 번째 기회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노무현 정부의 등장인데요. 노무현 정부의 등장이라는 점화 계기를 통해서 두 번째 기회가 창출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철도 노조의 전국적인 파업에 대해서 강경한 진압을 하였고, 이로 인해 최종적으로 시설 운영 분리 철도 공사화 정책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철도 산업 구조 개혁은 전제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 철도 노조, 정부 정책 담당자 등 각각이 보는 철도 산업의 문제점이 모두 달랐다는 점에서 문제성이 있는 선호가 성립이 되고, 구조개혁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가 산출된다는 확신이 없었기에 불명확한 기술 또한 성립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만 유동적 참여만 있었을 뿐, 사례의 주된 참여자는 정부 결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며 자신들의 대안을 표출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수시적 참가자 조건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치매 국가 책임자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정책으로 집행되진 않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존재하고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교수님 수업 때도 나왔던 주제인데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국회 법안 심사소위에서조차 의결 종족수 미달로 통과되지 못하는 등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관심을 얻지 못한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적인 관심을 이끌게 될 수 있는 사건이 2019년 4월 4일 강원 고성군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석초 화재인데요. 이는 국가 재난 사태가 선포될 정도로 크게 문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강원 지역이 아닌 전국의 소방관들이 힘을 보태기 위해서 달려왔으며 이 과정이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보도가 되었고 국민적인 관심을 이끄는 극적인 점화 계기로서 작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정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쓰레기통 모형은 정책 과정의 비합리성 유연성을 잘 설명하고 불확실성과 상호 의존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 정책 과정 설명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 과정이 이와 같이 불안정적이고 유동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고 그리고 규범적 처방 모델로서는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저희는 위의 정책 사례들을 쓰레기통 모형으로 살펴보았지만 사실 전등 모형 등 다른 모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정책을 한 가지 모형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모형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5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